3. 다음 일요일 남작 부인과 잔느는 신부에 대한 공경을 표해야 할 것 같은 미묘한 감정에 이끌려 미사에 갔다. 두 여자는 미사가 끝난 뒤 신부를 목요일 오찬에 초대하려고 기다렸다. 신부는 키 크고 우아한 청년과 친근하게 팔짱을 끼고 제의실에서 나왔다. 그는 두 여자를 보자 뜻밖의 기쁨을 드러내며 외쳤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남작 부인과 잔나 아가씨, 두 분의 이웃이신 라마르 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작은 고개 숙여 인사하며 두 분을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다고 말하더니 경험 많은 신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여자들이 꿈꾸고 모든 남자들이 불쾌해야 할 그런 행복한 얼굴의 소유자였다. 곱슬곱슬한 검은 머리가 가무잡잡하고 매끈한 이마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인공적으로 보일 만큼 반듯한 눈썹 때문에 검은 눈매는 더 깊고 부드러워 보였고 흰 눈동자에는 살짝 푸른 빛이 감도는 듯했다. 순 많고 긴 속눈썹은 그의 눈길에 열정적인 호소력을 입혔는데 살롱에서는 오만한 미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바구니를 들고 거리로 나선 하녀조차 뒤돌아보게 만들 호소력이었다. 번민하는 듯한 그 눈의 매력은 생각의 깊이를 믿게 만들고 사소한 말조차 중요하게 느껴지게 했다. 곱고 윤기 나는 무성한 수염은 조금 지나치게 억센 턱뼈를 가려주었다. 그들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헤어졌다. 라마르 씨가 이틀 뒤에 첫 방문을 했다. 거실 창문 맞은편에 있는 큰 플라터너스 아래 그날 아침에 가져다 놓은 투박한 벤치에 그들이 막 앉으려는데 그가 도착했다. 남작은 보리수 아래에도 벤치를 하나 더 가져다 놓아 짝을 맞추고 싶어 했다. 대칭을 싫어하는 남작 부인은 원치 않았다. 의견을 묻자 자작은 남작 부인의 의견에 동조했다. 얼마 후 자작은 이고장 얘기를 하며 이곳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강조했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장소들을 많이 발견했다고 말했다. 종종 그의 눈길은 우연인 듯 잔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녀는 돌연히 마주쳤다가 재빨리 피하는 그 눈길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는데 다정한 찬미와 막 생겨난 호감이 드러나는 눈길이었다.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더 라마르 씨는 마침 남작 부인의 부친인 데 큐르토 씨의 친구와 아는 사이였다. 이 친분이 드러나자 혼인관계며 이런저런 날짜들, 꼬리를 무는 인척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남작 부인은 기억력을 총동원해 족보의 복잡한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고 여러 가문의 선조와 후손의 관계를 복원해냈다. 자장님, 소노아 드 발르플레르 가문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 집안 장남인 콩트랑은 다시 말해 쿠르실 쿠르빌 가문의 따님과 결혼했고 차남은 제 사촌 중 한 사람인 드라로시 오베르 양과 결혼했는데 이 집안은 더 크리랑주 집안과 사돈지간이지요. 그런데 더 크리랑주 씨는 제 부친과 절친한 사이였으니 자장님의 부친도 아셨을 겁니다. 네, 부인, 더 크리장주 씨라면 이민을 떠나셨고 아드님이 파산한 분 맞으시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분이 제 숙모님께 청혼을 했었죠. 숙모님을 남편이신 에르트리 백작께서 돌아가신 뒤로 말이죠. 그러나 숙모님은 그분이 코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결혼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그렇고 빌로아즈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1813년쯤에 역경을 겪고 투렌을 떠나서 오베르뉴 지방에 정착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남작 부인, 노 후작께서는 낙마로 돌아가셨고 남은 따님 중 한 분은 영국인과 결혼했고 다른 한 분은 바소린가 하는 웬 부유한 상인의 유혹에 넘어가 결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세 많은 친척들의 대화에서 어린 시절부터 듣고 기억하게 된 이름들이 등장했다. 이 대등한 가문끼리의 결혼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대단히 공적인 사건들처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마치 잘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했다. 다른 고장에 사는 그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 똑같은 식으로 얘기할 터였다. 그렇게 그들은 단지 같은 계급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등한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멀리서 서로를 친근하게 그의 친구처럼 그의 우군처럼 느꼈다. 천성이 꽤나 비사교적인 데다 자신이 속한 세계 사람들의 신념이며 편견과는 잘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남작은 인근의 귀족 가문들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자작에게 물었다. 라마르 씨가 대답했다. 인근에는 귀족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언덕에 토끼가 많지 않다고 말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러더니 자세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꽤 가까운 반경에는 세 가문뿐이었다. 노르망디 귀족 계급의 수장격인 더 쿠틀리의 후작, 혈통 좋은 사람들이지만 상당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더 브리즈빌 자작 부부, 그리고 더 푸르빌 백작은 아내를 죽도록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연못 위에 세워진 브릴레트 성에서 사냥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몇몇 벼락부자가 여기저기 영지를 사들였고 저들끼리 어울리고 있는데 자작은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의 마지막 눈길은 잔느를 향했는데 특별히 더 다정하고 부드러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남작 부인은 그를 매력적이며 무엇보다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남작이 대답했다. 그래요. 아주 예의 바른 청년임이 틀림없어요. 그들은 다음 주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찾아왔다. 그는 대개 오후 4시쯤에 와서 남작 부인과 그녀의 산책로에서 합류해 그녀의 운동을 돕기 위해 팔을 내주었다. 잔느가 외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녀가 다른 편에서 남작 부인을 부축하고 셋이서 고정길 이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천천히 오가곤 했다. 그는 잔느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러나 검은 벨벳 같은 그의 눈은 파란 만호 같은 잔느의 눈과 종종 마주쳤다. 여러 차례 그들은 남작과 함께 이 포로로 내려갔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해변에 있을 때 라스티크 영감이 다가와 파이프를 문 채 아마 그의 코가 사라지는 것보다 파이프가 사라지는 편이 더 놀라울 것이다. 날 물고 있는가 봐. 파이프를 문 채 말했다. 남장님, 이런 바람이라면 내일 에트르타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잔느가 두 손을 맞잡고 말했다. 오, 아빠, 그러시지 않겠어요? 남작이 라마르시를 돌아보았다. 자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곳에 가서 점심 식사나 합시다. 그렇게 나들이 계획이 적석에서 결정되었다. 새벽부터 잔느는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옷 입는 것이 느린 아버지를 기다렸다. 이었고 두 사람은 이슬 내린 길을 걷기 시작했다. 먼저 들판을 지나고 새 노래소리로 진동하는 숲을 지났다. 자작과 라스티크 영감은 권양기 위에 앉아 있었다. 다른 두 선원이 출발을 도왔다. 사내들은 어깨를 선체에 대고 있는 힘껏 밀었다. 배는 자갈밭 위를 힘겹게 나아갔다. 라스티크가 용골 밑으로 기름칠한 나무 롤러를 밀어 넣었고 다시 제자리를 잡더니 영차 소리로 느릿느릿 박자를 맞춰 모두의 힘을 조율했다. 그러나 비탈에 이르자 배는 벼랑간 천이 찢어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동글동글한 자갈 위를 빠르게 내려갔다. 배는 잔잔한 거품이 이는 지점에 딱 멈춰 섰고 모두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육지에 남은 두 뱃사람이 배를 바다에 띄웠다. 먼 바다에서 끊임없이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 수면을 스치며 잔 물결을 일으켰다. 올라간 돛이 부풀자 배는 거의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나아갔다. 배는 해안에서 멀어졌다. 수평성 쪽은 하늘이 내려앉아 바다와 하나가 되었다. 육지 쪽은 깎아지른 듯한 높은 절벽이 제 발밑에 큰 그늘을 드리웠고 비탈진 풀밭이 햇살을 가득 받으며 절벽 간간히 박혀 있었다. 그 아래 뒤쪽에서 그 무수리한 돛담배 몇 척이 백항의 하얀 방파제를 빠져나오고 있었고 앞쪽에는 동글동글하고 구멍 뚫린 기묘한 형태의 바위가 긴 코를 물속에 집어넣은 거대한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에트르타의 작은 문이었다. 잔느는 한 손으로 뱃전을 잡고 파도의 흔들림에 살짝 얼이 빠진 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보기에 피조물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건 세 가지였다. 빛, 공간, 그리고 물.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키와 돛줄을 잡은 라스티크 영감은 의자 밑에 감추던 술병을 꺼내 이따금 병째 마셨다. 그리고 도무지 꺼질 일이 없을 것 같은 파이프를 연신 피워댔다. 파이프에서는 언제나 푸르스름한 연기 한 줄기가 가늘게 나왔고 그의 입가에서도 똑같은 한 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런데 그가 칠흑보다 더 검은 그 흙가마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도 담배를 채우는 것도 결코 볼 수 없었다. 이따금 그는 한 손으로 파이프를 쥐고 입에서 빼냈고 연기가 나오는 바로 그쪽으로 거무튀튀한 침을 길게 바다에 내뱉곤 했다. 앞쪽에 앉은 남작은 선원을 대신해 돛을 지켜보았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 모두 살짝 들떠 있었다. 마치 친화력이 그들에게 귀뜸이라도 하는 듯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들에게 동시에 눈을 들어 올리게 해 눈길이 마주치곤 했다. 남자가 추하지 않고 여자가 예쁠 때 청춘들 사이에 금세 생겨나는 미묘하고 모호한 애정이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감돌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행복했다.
아마 그들이 서로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태양은 아래에 펼쳐진 더 넓은 바다를 더 위쪽에서 응시하려는 듯 높이 떠올랐다. 그러나 바다는 교태라도 부리듯 가벼운 안개로 몸을 감싸 태양빛에 장막을 쳤다. 아주 낮게 들여온 투명한 황금빛 안개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면서 먼 경치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태양이 불길을 내리쏟아 그 반짝이는 안개구름을 녹였다. 태양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자 안개가 그치며 사라졌다. 그러자 얼음처럼 매끈한 바다가 빛을 받아 반짝이기 시작했다. 잔느는 몹시 감동해서 속삭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자작이 대답했다. 오, 네, 아름다워요. 이 아침의 청명한 빛이 그들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러다 갑자기 바다 위를 걷는 절벽의 두 다리처럼 보이는 에트르타의 거대한 아케이드가 나타났다. 배가 드나드는 아치로 쓰일 만큼 높았다. 뾰족한 흰 바위 하나가 첫 번째 아케이드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배가 해변에 접근했다. 남작이 가장 먼저 내려서 밧줄을 잡아당겨 배를 해안에 고정하는 동안 자작은 잔느가 발을 적시지 않고 땅에 내릴 수 있도록 안아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깐의 포옹에 들뜬 채 딱딱한 자갈길을 나란히 걸어올랐다. 불쑥 라스티크 영감이 남작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하여튼 두 사람이 아주 예쁜 한상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변 근처에 자리한 작은 주막에서 먹는 점심 식사는 유쾌했다. 대양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마비시켜 과묵하게 만들었는데 식탁은 그들을 방학 맞은 초등학생들처럼 수다스럽게 만들었다. 아주 단순한 것들도 그들에게 한없는 유쾌함을 안겼다. 라스티크 영감은 식탁에 앉으면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파이프를 베레모 속에 세심히 감추었다. 그걸 보고 모두가 웃었다. 빨간 코에 끌려서인지 파리 한 마리가 여러 차례 영감의 코에 앉으려 했다. 그가 파리를 잡기에는 너무 느린 동작으로 쫓아 파리는 이미 많은 동료들이 얼룩투성이로 만든 모슬린 커튼으로 옮기가 앉았고 그러고도 뱃사람의 붉은 코를 탐욕스럽게 노리는 듯 보이더니 이내 다시 날아서 코에 앉았다. 파리가 오갈 때마다 웃음 폭탄이 터졌고 그 간지럼이 성가시에서 노인은 중얼거렸다. 요놈 지독히도 끈질기네. 잔느와 자작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입을 막고 고꾸라지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잔느가 말했다. 산책이나 할까요? 자작이 일어섰다. 그러나 남작은 자갈밭에서 햇볕이나 쬐야겠다며 말했다. 둘이서 다녀와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그들은 곧장 나아가 그 고장의 오두막 몇 채를 지났다. 큰 농가 같은 작은 성을 지나자 그들 앞에 계곡이 길게 펼쳐졌다. 바다의 일렁이면 평소의 균형을 흩뜨려 그들을 나른하게 만들었고 소금기 머금은 공기는 허기지게 했으며 점심 식사는 약간 몽롱한 상태에 빠뜨렸고 즐거움은 들뜨게 했다. 이제 두 사람은 들판을 미친 듯이 달리고 싶은 조금 무분별한 욕구를 느꼈다.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감정에 들뜬 잔느의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타는 듯한 햇살이 그들 머리 위로 쏟아졌다. 길 양편으로 익은 곡식이 머리에 늘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풀린 만큼 많은 메뚜기 떼가 밀밭과 호밀밭, 바다 골풀 사이에서 가녀리지만 시끄러운 울음을 우러댔다. 찌는 듯 무더운 하늘 아래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눈부시게 푸른 하늘은 노란빛이 감돌면서 숯불에 너무 가까이 된 금속처럼 순식간에 붉게 변할 것 같았다. 조금 더 멀리 오른편에 작은 숲이 보이자 두 사람은 거리로 향했다. 두 비탈 사이에 낀 좁은 오솔길 하나가 햇빛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울창하게 자란 큰 나무들 아래로 뻗어 있었다. 그 길로 들어서자 곰팡내 나는 서늘한 습기가 덮쳐왔다. 살갗에 소름을 돋게 하고 폐부까지 파고드는 습기였다. 빛도 들지 않고 통풍이 되지 않아 풀은 없었다. 이끼가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나아갔다. 아, 저기 좀 앉을 수 있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고목 두 그루가 죽어 있었는데 초목 사이에 뚫린 틈으로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땅을 덮여 잔디와 민들레, 칡의 싹을 틔웠고 안개처럼 가녀린 흰 꽃과 실타래 같은 디기탈리스 꽃을 피워놓았다. 나비, 꿀벌, 땅따란 말벌, 깡마른 파리처럼 보이는 큰 모기, 5만 가지 곤충, 분홍색의 반점이 있는 무당벌레, 푸르스름한 딱정벌레, 풀 딸린 검은 벌레들이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가 들이온 차디찬 그늘 한가운데 패인 따뜻하고 환한 웅덩이 속에 우글거렸다. 그들은 머리는 그늘에 발은 햇볕에 두고 앉았다.
그리고 햇살이 등장시킨 작고 우글거리는 그 모든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잔느가 감동해서 거듭 말했다. 정말 좋아요. 시골은 정말 좋아요. 파리나 나비가 되어 꽃 속에 숨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들은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처럼 한결 낮고 내밀한 말투로 자기 자신에 대해, 습관에 대해, 취향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이미 사교계의 혐오감을 느꼈고 경박한 사교 생활에 질렸다고 생각했다. 언제나 똑같은 생활이었고 진실하고 진지한 것은 전혀 만날 수가 없었다. 사교계. 그녀는 사교계를 알고 싶었지만 전원 생활만 못하리라고 지레 확신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머시웨, 마드무아젤이라는 호칭을 붙여 더 정중하게 불렀고 또한 더 자주 미소 짓고 더 자주 눈길이 마주쳤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호감이, 훨씬 광범위한 애정이,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온갖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돌아왔다. 그런데 남작은 절벽 꼭대기에 걸린 동굴인 샹브로 오 드 무아젤까지 걸어서 떠나고 없었다. 그들은 주막에서 남작을 기다렸다. 남작은 해안가를 오랫도록 거닌 뒤 저녁 5시쯤에야 다시 나타났다. 모두 다시 배에 올랐다. 배는 순풍을 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느낌조차 없이 조용히 나아갔다. 그리고 포근한 산들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돛을 잠시 부풀렸다가 힘없이 늘어뜨리곤 했다. 불투명한 파도는 죽은 듯 고요했다. 열기를 몽땅 쏟아낸 태양이 제 궤도를 따라가며 서서히 수면으로 다가갔다. 바다가 모두를 마비시켜 다시 침묵에 빠뜨렸다. 마침내 잔느가 말했다. 여행을 하고 싶어요. 자작이 말을 받았다. 네, 그렇지만 혼자 여행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인상을 서로 나눌 수 있게 적어도 두 사람은 되어야죠. 그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서 거니는 걸 좋아해. 혼자서 꿈꾸면 정말 좋아요. 그가 오랫도록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둘이서도 꿈꿀 수 있지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암시였을까? 어쩌면 그럴지도. 그녀는 조금 더 먼 곳을 발견하려는 듯 수평선을 응시했다. 그러다 느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탈리아에 가고 싶어요. 그리스에도. 아, 그래요. 그리스. 그리고 코르시카에도 가고 싶어요. 무척 야생적이고 무척 아름답겠죠? 그는 산장과 호수가 있는 스위스를 선호했다.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저는 코르시카처럼 아주 새로운 나라나 그리스처럼 기억을 가득 품은 아주 오래된 나라가 좋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역사를 배워하는 그 나라들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고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 정말 즐거울 거예요. 자작이 그리 열광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영국이 많이 끌립니다. 배울 게 대단히 많은 나라죠. 이렇게 그들은 극지부터 적도까지 각 나라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국인이며 라플란드인 같은 몇몇 민족의 믿기 힘든 관습과 상상의 풍경들에 열광하며 세계를 일주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온대성 기후에다 풍요로운 전원, 푸른 숲, 고요한 강이 있고 아테네의 위대한 세기 이후로 다른 어디에도 존재한 적 없는 예술 숭배 미풍을 갖춘 프랑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했다. 더 낮아진 태양은 마치 피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넓은 띠처럼 펼쳐진 빛의 꼬리가 눈부신 길이 대양 끝에서 배의 항저까지 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 바람의 마지막 숨결도 잦아들었다. 물결의 모든 주름이 매끈히 펴졌다. 미동조차 없는 돛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무한한 고요가 공간을 마비시켜 그 원소들의 만남 주위로 정적을 낳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는 동안 괴기스러운 약혼녀 같은 바다는 하늘 밑에서 반짝이는 제 배를 동그랗게 내민 채 자기를 향해 내려오는 불의 연인을 기다렸다. 태우려는 욕망 때문인지 붉게 물든 태양의 추락을 서둘렀다. 그가 그녀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더니 점차 그녀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러자 수평선에서 서늘한 기운이 달려왔다. 마치 집어삼켜진 태양이 세상을 향해 안도의 탄식이라도 내뱉은 것처럼 전율이 물의 가슴을 흔들어 주름지게 했다. 석양은 짧았다. 별이 총총한 밤이 펼쳐졌다. 라스티크 영감이 노를 잡았다. 바다가 야광을 바라는 게 보였다. 잔느와 자작은 나란히 앉아 배가 지나가면 남기는 그 일렁이는 빛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달콤한 행복감에 젖은 채 저녁을 들이마시듯 음미하며 막연히 응시했다. 잔느는 한 손을 의자에 얹고 있었는데 자작의 손가락 하나가 우연인 듯 그녀의 살갗에 닿았다.
그녀는 그 가벼운 접촉에 놀라고 행복하고 당황했지만 꼼짝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묘하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감동해 무엇을 봐도 울고 싶어졌다. 주시계를 보며 작은 꿀벌이 심장처럼, 다정한 연인의 심장처럼 고동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자신의 온 삶을 지켜볼 증인이 되리라고, 그 규칙적이고 생생한 똑딱 소리로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 황금빛 꿀벌을 멈춰 세우고 날개에 입 맞추었다. 무엇이라도 입을 맞추고픈 심정이었다. 서랍 깊숙이 오래된 옛날 인형 하나를 감춰둔 게 기억났다. 그녀는 그것을 찾아내고는 좋아하는 친구를 되찾은 듯 기뻐했다.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인형의 빨간 뺨과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렇게 인형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몽상에 잠겼다. 온갖 은밀한 목소리들이 약속해주던 남편, 지극히 선하신 신께서 이렇게 그녀가 가는 길에 던져주신 남편이 바로 그의 일까? 그녀를 위해 창조된 존재, 그녀가 삶을 바쳐 헌신할 존재가 바로 그일까? 그들 두 사람은 애정으로 결합되어 끌어안고 분리할 수 없게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낳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일까? 그녀는 스스로 열정이라고 믿는 온 존재의 격렬한 동요, 광적인 황홀감, 내면 깊은 동요는 아직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그를 생각하면 이따금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끊임없이 그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가 곁에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와 눈길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졌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율이 일었다. 그녀는 이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날이 갈수록 당혹스러운 사랑의 욕망이 점점 더 엄습해왔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고 데이지 꽃과 구름에도 물었으며 허공에 동전을 던져 묻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예쁘게 꾸미거라. 그녀가 물었다. 왜요 아빠? 그가 다시 말했다. 비밀이야. 다음날 환하게 화장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아래로 내려간 그녀는 거실 탁자에 사탕 상자가 잔뜩 놓인 걸 보았다. 의자 위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마차 한 대가 마당에 들었었다. 마차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백항의 죄가점, 르라, 혼례 음식. 리비딘이 조수의 도움을 받아 마차 뒤쪽 문을 열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커다란 음식 바구니들을 내렸다. 라마르 자작이 나타났다. 그의 바지는 반짝이는 멋진 부츠 속에 고정되어 팽팽했다. 장화 때문에 그의 작은 발이 드러났다. 허리가 잘룩한 긴 프로코트는 배인 가슴 부분의 레이스 장식을 더 두드러지게 했다. 여러 번 돌려맨 고급스러운 넥타이가 그놈해 보이는 그의 까무잡잡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꼿꼿이 치켜들게 했다. 그는 평소와 달라 보였다. 치장 때문에 잘 알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는 것이었다. 잔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마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형주 같고 최고의 신사처럼 보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자, 부인, 준비가 되셨나요? 그녀가 더듬더듬 말했다. 네? 대체 무슨 일이죠? 곧 알게 될 거다. 남작이 대답했다. 말을 맨 마차가 다가왔고 아델라이드 부인이 로잘리의 부축을 받으며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방에서 내려왔다. 로잘리가 라마르 씨의 우아한 모습에 몹시 감동한 것처럼 보이자 남작이 속삭였다. 자작, 우리 집 하녀가 당신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자작은 귀까지 빨개지더니 못 들은 척하고 큰 꽃다발을 들어 잔네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한층 더 놀란 얼굴로 꽃다발을 받았다. 네 사람 모두 마차에 탔다. 남작 부인에게 기운을 북돋아줄 차가운 수프를 가져온 요리사 리비딘이 말했다. 마님, 정말 결혼식 같아요. 이 포류에 들어서자 그들은 마차에서 내렸다. 마을을 가로질러 나아가자 뱃사람들이 새 옷의 접힌 주름도 미처 펴지 못한 차림으로 집에서 나와 인사를 건네며 남작과 악수를 나누었고 예배 행렬 뒤를 따르듯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자작은 잔네에게 팔을 내주고 그녀와 함께 행렬의 앞에 서서 걸었다. 성당 앞에 이르자 행렬은 멈춰 섰다. 성가대 아이 하나가 커다란 은십자가를 똑바로 들고 나타났고 빨갛고 하얀 옷을 입은 다른 아이가 성수채가 담긴 성수반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이어서 절름발이를 포함한 늙은 성가대원 세 사람이 지나갔고 뱀처럼 또아리를 튼 관악기를 맨 연주자가 그리고 불룩한 배 위로 황금빛 스토어를 십자 모양으로 걸친 신부가 지나갔다. 그는 미소 띈 채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러더니 눈을 반쯤 감고 기도문을 외느라 입술을 달삭이며
삼각물을 코까지 눌러쓰고 중배기를 걸친 참모들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꽃으로 장식된 세배 한 척을 둘러싸고 무리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돛대와 돛, 밧줄에는 긴 리본이 잔뜩 달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배 뒤쪽에는 황금색 글씨로 새겨진 배의 이름 잔느가 보였다. 남작의 돈으로 만들어진 이 배의 주인인 라스티크 영감이 행렬 앞으로 나섰다. 모두가 똑같은 동작으로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어깨에서 크게 주름져 늘어지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두건을 쓴 여신도들이 십자가를 보고는 둥그랗게 둘러싸고 무릎을 꿇었다. 신부는 성가대 아이 2명을 거느리고 배의 한쪽 끝으로 다가왔다. 그러는 동안 다른 쪽 끝에서는 하얀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하고 꾀재재해 보이는 늙은 성가대원 3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성가집을 바라보며 음정도 잘 맞지 않는 성가를 맑은 아침이 떠나라고 고래고래 불렀다. 그들이 숨을 돌릴 때마다 관악기 혼자 울음을 이어갔다. 연주자가 바람을 가득 넣어 두 뺨을 부풀리자 그의 작은 회색 눈 2개가 사라졌다. 악기를 부느라 잔뜩 부풀린 이마의 살갗도 목의 살갗도 뭔가 분리된 것처럼 보였다. 잔잔하고 투명한 바다도 배의 세례석에 참여한 듯 했다. 배는 노가 자갈에 닿는 미시한 소리를 내며 손가락 높이만한 작은 파문만 일으키며 나아갔다. 날개를 활짝 편 커다란 흰 갈매기 떼가 파란 하늘에 곡선을 그리며 날아올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 위를 선회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거기서 무얼 하나 보려는 것 같았다. 5분 후 아멘 소리를 크게 외친 뒤 성가가 멈추었다. 그러자 신부는 끈적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성음이 말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 몇 마디를 중얼거렸다. 이어서 그는 성수를 뿌리며 배를 한 바퀴 돌았고 손을 맞잡았고 꼼짝 않는 대부와 대모 맞은편 배전에 서서 기도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청년은 잘생긴 남자의 근엄한 얼굴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처녀는 갑자기 감정이 벅차올라 숨막혀 쓰러질 지경이 되었고 이를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기 시작했다. 마치 환각이라도 보는 건지 얼마 전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던 꿈이 갑자기 현실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결혼을 운운했고 신부는 축복을 내렸으며 법의를 입은 사람들이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지금 저들이 결혼시키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던가?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던가? 마음속에 강박적인 생각이 혈관을 타고 옆 사람의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짐작했을까? 그도 그녀처럼 사랑의 취기에 사로잡혔을까? 아니면 그저 경험을 통해 어떤 여자도 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까? 문득 그가 그녀의 손을 누르는 게 느껴졌다. 처음엔 지그시, 그러다 점점 손이 으스러질 정도로 세게 눌렀다. 그러곤 얼굴 색조차 달라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는 말했다. 그렇다. 분명히 아주 명확히 말했다. 오 잔느, 당신만 좋다면 이것이 우리의 약혼식이 될 겁니다. 그녀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네를 뜻하는 동작이었을 것이다. 신부가 뿌리고 있는 성수 몇 방울이 두 사람의 손가락에 튀었다. 끝났다. 여자들이 다시 일어섰다. 돌아가는 길은 꼭 피난길 같았다. 성가대 아이의 손에 들린 십자가는 위험을 잃었다. 십자가는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리며 때론 넘어져 코라도 깰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앞으로 기울어진 채 황급히 달아났다. 기도를 끝낸 신부도 뒤에서 바쁘게 내달렸다. 성가 대원들과 관악기 연주자는 서둘러 옷을 벗으려고 골목으로 벌써 사라지고 없었고 뱃사람들도 무리지어 걸음을 재촉했다. 똑같은 생각이 음식 냄새처럼 머릿속을 채워 사람들의 걸음을 재촉했고 입에 침이 고이게 했으며 뱃속 깊이까지 내려가 창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했다. 페풀에서는 만난 점심 식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큰 식탁이 사과나무 아래 안뜰에 차려져 있었다. 뱃사람과 농민 60명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운데 앉은 남작 부인의 양옆에는 사제 둘이, 즉 이포로의 신부와 페풀의 신부가 자리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작은 면장과 면장 부인을 양옆에 끼고 앉았다. 이미 늙고 깡마른 촌부인 면장 부인은 사방에 대고 인사를 했다. 면장 부인은 좁은 얼굴에 커다란 노르망디 모자를 꼭 끼고 쓴 데다 늘 동그랗게 뜨는 눈이 놀란 듯 보여서 정말이지 흰 벼슬 얹은 닭을 닮았다. 게다가 먹는 것도 마치 코로 접시를 쪼듯이 조금씩 빠르게 먹었다. 잔느는 대부 옆에 앉아서 행복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며 기쁨에 젖어 몽롱한 채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그런데 당신 이름이 뭐지요?
그가 말했다. 진류행요. 모르셨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생각했다. 이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게 될까? 식사가 끝나자 안뜰은 뱃사람들에게 내주고 모두 성의 다른 쪽으로 갔다. 남작 부인은 남작에게 기댄 채 두 사제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잔느와 진류행은 숲까지 가서 등불이 우거진 작은 오솔길에 들어섰다. 갑자기 그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말했다. 제 아내가 되어주시렵니까? 그녀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가 더듬거리며 제발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고 그는 그 눈길에서 대답을 읽었다. 4. 어느 날 아침 남작이 잔느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녀의 침실로 들어서더니 침대 발치에 앉으며 말했다. 라마르 자작이 너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청해왔어. 그녀는 시트 아래로 얼굴을 숨기고 싶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곧 대답하겠다고 미뤄뒀다. 그녀는 마음이 들뜨고 목이 메어 숨을 헐떡였다. 잠시 후 남작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무엇 하나도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결정하고 싶지 않았어. 내 엄마와 나는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너가 그 사람보다 훨씬 부자지만 인생의 행복이 걸린 일에 돈을 생각해서는 안 되지. 그 사람에겐 부모가 없어. 너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가문에 아들 하나가 들어오는 셈이 되겠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 딸인 너가 다른 낯선 사람들의 집으로 가는 게 될 테고 그 청년이 우리는 마음에 든다. 네 마음에도 드니? 이제 대릴사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잔느는 머리카락까지 새빨개져서 말을 더듬었다. 저도 좋아요 아빠. 그러자 아버지는 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여전히 웃음 지은 채 중얼거렸다. 어느 정도 짐작은 했어요 마드무아젤. 그녀는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취한 듯 지냈다.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물건을 쥐기도 하고 걷지도 않았는데 지친 것처럼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6시쯤 그녀가 플라토너스 아래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을 때 자작이 나타났다. 잔느의 심장은 미친 듯이 팔딱이기 시작했다. 청년은 동요한 기색 없이 다가왔다. 아주 가까이 오더니 그는 남작 부인의 손가락을 쥐고 입을 맞췄고 이었고 처녀의 떨리는 손을 쥐더니 온 입술로 길게 다정한 입맞춤을 손등에 내려놓았다. 눈부신 약혼 시절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거실 한 구석에서 혹은 동상 깊숙이 들어가 비탈에 앉아 황야를 바라보며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따금은 어머니의 산책로를 거닐었는데 그가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남작 부인의 발길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았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자 모두 서둘러 결말을 짓고 싶어 했다. 결혼식은 6주 후인 8월 15일로 정해졌다. 신혼 부부는 결혼식 후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결정되었다.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자 잔느는 코르시카로 마음을 정했다. 그곳이라면 이탈리아의 도시들보다는 훨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결합을 위해 정해진 순간을 기다렸다. 지나치게 초조해하지 않고 달콤한 애정에 휩싸인 채 사소한 어루만짐, 손가락에 지그시 힘주어 잡는 손길, 참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두 영혼이 한데 섞일 것만 같은 열정적인 눈길의 감미로운 매혹을 음미하며 그리고 결정적인 포옹에 대한 막연한 욕망에 은근히 시달리며 기다렸다. 결혼식에는 베르사유 수녀원에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남작 부인의 여동생 리종 이모 말고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작 부인은 여동생을 곁에 두고 싶었다. 그러나 노처녀는 자신이 쓸모없고 성가셔서 모두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거처를 빌려주는 수녀원으로 은둔했다. 그녀는 이따금 와서 한두 달쯤 가족과 함께 지냈다. 작은 체구에 거의 말이 없는 그녀는 언제나 남의 눈길을 피해서 식사 시간에만 나타났다가 곧장 방으로 다시 올라가 내내 틀어박혀 있었다. 리종 이모는 선한 인상이지만 4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늙어 보였으며 눈이 순하고 슬퍼 보였다. 그녀는 집안에서 어떤 일로도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아주 어렸을 때조차 예쁘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아서 그녀를 안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저 구석에 조용히 얌전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 후로도 그녀는 늘 희생하며 살았다. 처녀가 되었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마음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나 친숙한 사물처럼 우리가 매일 보는데 익숙해져서 신경 쓰지 않는 살아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언니도 친정에서 들인 습관 때문에 그녀를 없는 존재처럼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겼다.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친근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지만 그 태도엔 멸시 어린 선의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리저였지만 그녀 스스로도 상큼하고 젊은 그 이름을 거북해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는 걸 보고서 아마 앞으로도 결혼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서 리즈라는 이름을 친근하게 리종으로 바꾸어 불렀다. 잔느가 태어난 뒤로 그녀는 리종 이모가 되었다. 언니와 형부에게조차 지독히 수줍음을 타는 말쑥하지만 하찮은 친척이었다. 언니와 형부는 그를 좋아했지만 그것은 무심한 애정, 무의식적인 연민 혹은 천성적인 호의에서 비롯한 모호한 애정이었다. 이따금 남작 부인은 젊은 시절의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리종이 경솔한 짓을 한 시절이었지. 그러곤 더 이상 그 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그래서 그 경솔한 짓은 안개에 휩싸인 채 남았다. 어느 날 저녁 20살이었던 리즈가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에서 그녀의 태도에서 그 무엇도 그런 광기를 예감하게 하는 건 없었다. 그녀는 반쯤 죽은 상태로 건져졌다. 그녀의 부모는 그 행동의 불가사의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성이 나서 두 팔을 치켜들고 얼마 전에 말 코코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발이 부러져 도살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 말하듯이 그저 경솔한 짓이라고만 말했다. 그때부터 앞으로 리종이라 불리게 될 리즈는 정신이 대단히 허약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녀가 가까운 친지들에게 불러일으킨 가벼운 멸시는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서서히 스며들었다. 어린 잔느 역시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예지력으로 리종 이모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녀의 침대에 올라가 뽀뽀를 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녀의 방에 필요한 시중을 드는 하녀 로잘리만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았다. 리종 이모가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가면 어린 잔느는 버릇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이 말을 내밀 뿐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인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했다. 그녀가 없어도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녀 생각도 하지 않았으며 걱정하거나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라, 오늘 아침에 리종을 못 봤네. 그녀는 자리를 조금도 차지하지 않았다. 가족에게조차 마치 탐험되지 않은 땅처럼 낯선 사람으로 남는 그런 존재였고 그녀가 죽는다 해도 집안에 구멍이나 빈자리가 생기지 않을 그런 존재. 삶 속에도 습관 속에도 곁에 사는 사람들의 사랑 속에도 들어갈 줄 모르는 그런 존재 중 한 사람이었다. 누군가 리종 이모라고 말해도 이 두 마디 말은 누구의 마음에도 아무 애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마치 커피포트나 설탕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언제나 말없이 종종 걸음으로 걸었고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으며 무엇에 부딪히지도 않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속성을 사물들에게까지 전파하는 듯 보였다. 그녀의 손은 마치 솜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만큼 만지는 것을 가볍고 소심스럽게 다루었던 것이다. 리종 이모는 7월 중순쯤에 조카의 결혼에 대한 생각으로 한껏 들떠서 도착했다. 선물을 잔뜩 가져왔지만 그녀가 가져온 선물은 거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가 온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그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 내면에서는 특별한 감동이 술렁이고 있어 그녀의 눈은 약혼자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재봉사처럼 일하며 유별나게 정성을 쏟아 혼수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연신 남작 부인에게 자신이 손수 가장자리를 감춘 손수건이며 숫자를 수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아델라이드? 그러면 남작 부인은 근성으로 쳐다보고 대답했다. 너무 애쓰지 마 가엾은 리종. 그달 말의 어느 저녁 무더운 하루가 지나고 달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흔들어 감동시키고 들뜨게 해서 영혼의 은밀한 시적 정취를 한껏 일깨울 것 같은 그런 밝고 포근한 밤이었다. 들판에 감미로운 바람이 조용한 거실로 불어왔다. 남작 부인과 남작은 등가시 탁자 위에 그리는 둥근 불빛 아래에서 열이 없이 카드놀이를 했다. 리종 이모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그리고 두 청춘은 열린 창가에 팔꿈치를 꿰고 앉아 달빛 쏟아지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보리수와 플라트너스가 그림자를 들이온 넓은 잔디밭은 희꾸무레하게 빛을 발하며 캄캄한 숲까지 이어졌다. 그 밤의 감미로운 매혹에 나무와 덤불숲이 발산하는 어슴푸레한 빛에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린 잔느가 부모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빠, 저기 성화 풀밭을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남작은 하던 놀이를 멈추지 않고 말했다.
그러곤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작은 숲까지 이어지는 흰 풀밭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피곤해진 남자 부인은 침실로 올라가고 싶어 했다. 저 애들을 불러와야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남작은 두 그림자가 천천히 거닐고 있는 달빛 환한 정원을 눈으로 훑고는 말했다. 그냥 둡시다. 바깥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리종이 둘을 기다려주겠지. 그렇지 리종? 노처녀는 불안한 눈길을 들더니 수줍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기다릴게요. 남작은 남작 부인을 이렇게 세웠고 낮의 더위에 지친 얼굴로 말했다. 나도 자야겠어. 그러곤 아내와 함께 자리를 떴다. 그러자 리종 이모도 일어나서 뜨개질하던 털실과 큰 바늘을 안락의자 팔걸이에 내려놓고 창가로 가서 팔꿈치를 기댄 채 매혹적인 밤을 응시했다. 두 연인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숲에서 청개까지 끝없이 거닐었다. 둘은 손가락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에게 벗어나 대지에서 발산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정에 녹아든 것 같았다. 잔느가 문득 창틀 속에서 등불에 비친 노처녀의 형체를 알아보고 말했다. 어머나 리종 이모가 우리를 보고 있네요. 자작은 고개를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군요. 리종 이모가 우리를 보고 있군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계속 꿈을 꾸며 천천히 걸었고 사랑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슬이 풀밭을 덮어 살짝 한기가 느껴졌다. 이제 들어가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돌아왔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리종 이모는 다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감의 이마를 받고 있었다. 몹시 지쳤는지 그녀의 야윈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잔느가 다가왔다. 이모, 이제 우리 자러 가요. 노처녀가 눈길을 돌렸다. 울었는지 눈이 빨갰다. 연인은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청년이 잔느의 고운 신발이 온통 젖어 있는 걸 보고서 걱정하며 다정하게 물었다. 당신의 작고 예쁜 발이 춥지 않나요? 벼랑간 이모의 손가락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일감이 손에서 떨어졌다. 털실 뭉치가 마룻바닥 멀리까지 굴러갔다. 갑자기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작하듯 오열하기 시작했다. 두 약혼자는 어안이 벙벙해서 꼼짝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잔느가 당황해서 황급히 무릎을 꿇고 앉아 이모의 두 팔을 얼굴에서 떼어내며 거듭 물었다. 리종 이모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가련한 여인은 서러움에 몸을 들썩이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했다. 그 사람이 너한테 물었지 춥지 않냐고. 당신의 작고 예쁜 발이.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잔느는 놀랍기도 하고 처근한 마음이 들었지만 리종 이모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연인을 떠올리니 웃음이 나오려 했다. 자작은 웃음을 감추려고 몸을 돌렸다. 이모는 벌떡 일어나더니 털실은 바닥에 뜨개질 감은 의자에 남겨둔 채 등불도 들지 않고 어두운 계단으로 달아나 더듬어서 자기 방을 찾아갔다. 둘만 남게 된 청춘은 우습기도 하고 처근하기도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잔느가 중얼거렸다. 가련한 이모. 진리행이 대꾸했다. 오늘 저녁에는 이모님이 조금 이상하시군요. 두 사람은 헤어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손을 맞잡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리종 이모가 떠난 빈 의자 앞에서 첫 입맞춤을 나눴다. 이튿날 두 사람은 노처녀의 눈물을 더는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앞둔 2주 동안 잔느는 달콤한 감정에 지치기라도 한 듯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냈다. 결정적인 날 오전에도 그녀는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다. 마치 살과 피와 뼈가 살갗 아래에서 녹아버리기라도 한 듯 온몸이 텅 빈 듯한 느낌만 들었다. 그리고 물건을 만질 때 자신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리는 걸 보았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성가대 합창 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결혼이라니. 이렇게 그녀는 결혼한 것이다. 새벽부터 연이어 벌어진 일과 움직임과 사건이 그녀에게는 꿈처럼 진짜 꿈처럼 여겨졌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는가. 몸짓조차 새로운 의미를 띠고 시간마저 평소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순간 말이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고 무엇보다 놀란 상태였다. 전날만 해도 그녀 삶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삶에 대해 품어온 변함없는 희망이 훨씬 가까워져서 그의 손에 닿을 듯 했을 뿐이다. 어제는 처녀로 잠들었는데 이제 부인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꿈꾸어온 온갖 기쁨과 행복을 품은 미래를 가리고 있던 것 같은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다. 그녀 앞에 문 하나가 열린 것 같았다. 이제 기대하던 세계 속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다. 예식이 끝나가고 있었다. 일행이 들어선 성당은 거의 비어 있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후 그들은 다시 나왔다. 그들이 성당 문 앞에 나섰을 때 요란한 굉음이 들려 신부는 놀라 펄쩍 뛰었고 남자 부인은 비명을 내질렀다. 농부들이 쏜 축포였다. 폐풀에 이를 때까지 총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가족, 성주민들의 사제, 이포로의 사제, 신랑 그리고 주변 분홍들 가운데 선택받은 증인들을 위한 간식이 차려졌다. 그리고 모두가 만찬을 기다리며 정원을 한 바퀴 돌았다. 남작 부인, 리종 이모, 면장과 피코 신부는 남작 부인의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맞은편 가로수길에서는 다른 신부가 성큼성큼 걸으며 성무 일과서를 읽었다. 성의 다른 편에서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주를 마시는 농부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려입은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년 소녀들이 쫓고 쫓기며 장난치고 있었다. 잔느와 진류행은 작은 숲을 지나 비탈을 올랐고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8월 중순인데도 신선한 기운이 살짝 감돌았다. 북풍이 불었고 새파란 하늘에 뜬 거대한 태양이 매섭게 번뜩였다. 두 청춘은 그늘을 찾아서 오른쪽으로 돌아 황야를 가로질렀고 이포로로 내려가는 나무 우거지고 꾸불꾸불한 골짜기로 향했다. 잠목림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자 그들은 길을 벗어나 나무 밑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길이 좁아서 둘이 나란히 걷기가 힘들었다. 그때 그녀는 팔 하나가 자기 허리를 살그머니 감싸는 걸 느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고 숨이 가빠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낮은 나무가지가 그들의 머리카락에 스쳤다. 그들은 지나가기 위해 자주 몸을 숙였다. 잔느는 나무잎 하나를 땄다. 무당벌레 2마리가 여린 조개처럼 잎사귀 뒤에 빨갛게 붙어 있었다. 그녀가 조금 마음이 놓인 듯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부인가 봐요. 진류행이 입술을 그녀의 귀에 스치듯 대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아내가 될 거요. 시골에서 머무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사랑의 심한 생각에 온 그녀는 화들짝 놀랐다. 그의 아내라니? 이미 그의 아내가 아니었던가? 그 순간 그가 그녀의 뺨과 솜털이 보송보송한 목에 짧은 키스를 퍼붓기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키스에 붙들릴 때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 애물을 피했지만 그래도 황홀했다. 그런데 어느새 숲 기슭에 이르렀다. 그녀는 너무 멀리 온 걸 깨닫고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녀가 말했다. 돌아가요. 그가 잔의 허리를 감싸고 있던 팔을 풀었고 두 사람은 몸을 돌리다가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는데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얼굴에 느껴질 정도였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파고들던 날카롭고 집요한 눈길 속에 두 영혼은 하나가 되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 속에서, 눈길 너머에서, 헤아릴 길 없는 미지의 존재 속에서 서로를 찾았고 말없이 집요한 물음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 그들이 함께 시작한 삶은 어떠할까? 결혼이라는 파괴할 수 없는 이 긴 대면에서 서로에게 어떤 기쁨, 어떤 행복, 혹은 어떤 환멸을 마련해 두고 있을까? 두 사람 모두 지금껏 서로를 보지 못한 것만 같았다. 갑자기 진리행이 아내의 어깨에 두 손을 얹더니 그녀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깊은 키스를 입안 가득히 안겼다. 키스는 그녀의 몸속 깊이 내려가 혈관과 골수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묘한 동요를 느끼고 진리행을 품에서 필사적으로 밀어내다가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다. 가요, 우리 가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 자기 손안에 거머쥐었다. 두 사람은 집까지 오면서 더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남은 오후 시간은 길어 보였다. 어둠이 내릴 무렵 모두 식탁에 앉았다. 만찬은 노르망디의 관습과 달리 간단하고 상당히 짧았다. 어떤 거북함이 손님들을 주눅들게 했다. 두 사제, 면장과 초대받은 농부 4사람만이 결혼식에 마땅히 따라오는 걸쭉한 입담을 조금 과시했다. 죽은 것 같은 웃음을 면장의 한마디가 다시 살려냈다. 9시 무렵이었고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다. 바깥에는 앞마당의 사과나무 아래에서 야외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열린 창너머로 축연이 생생히 보였다. 나뭇가지에 걸린 등불이 나무잎에 녹청색을 입히고 있었다. 바이올린 주자 2명과 클라리넷 주자 1명이 연단 삼아 커다란 부엌 식탁 위에 올라서서 연주하는 빈약한 반주에 맞춰 투박한 사내와 안악들이 야성적인 춤곡을 고래고래 노래하며 원을 그리고 끙충끙충 뛰었다. 농부들의 요란한 노래소리가 종종 악기들의 노래를 완전히 뒤덮었다.
빈약한 음악은 꽃빛 풀린 목소리들에 찢겨 하늘에서 음표 조각들로 산산조각 나 누더기가 되어 떨어지는 듯 했다. 타오르는 횃불에 둘러싸인 커다란 술통 2개가 군중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 두 하녀는 나무 함지에 담긴 잔과 그릇을 쉬지 않고 헹궈서 아직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적 포도주나 황금빛 사과주가 흐르는 수도꼭지 아래로 내미느라 분주했다. 목마른 춤꾼들, 조용한 노인들, 땀에 젖은 처녀들이 몰려와 팔을 뻗어 아무 그릇이나 들고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신들이 선호한 술을 콸콸 들이켰다. 한 식탁 위에는 빵과 버터, 치즈와 소시지가 차려져 있었다. 저마다 이따금 한 입씩 삼키곤 했는데 불 밝혀진 나무잎 천장 아래에서 펼쳐지는 건강하고 격렬한 이 축제는 실내 손님들에게 춤추고 싶은 욕구를, 버터 바른 빵에 날양파를 곁들여 먹으면서 뚱뚱한 술통에 담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안겼다. 나이프로 장단을 맞추던 면장이 외쳤다. 피르먹을 좋군요. 꼭 가마체의 혼례 같잖아요. 이 가마체의 혼례는 돈키호테 2부 20장에 묘사된 이야기인데 마리우스 프티파가 만든 발레극의 주제이기도 하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향년을 뜻한다고 하네요. 가마체의 혼례 같잖아요. 숨죽인 웃음의 전율이 퍼져나갔다. 세속적 권위에 천성적으로 적대적인 피코 신부가 응수했다. 가나의 혼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상대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닙니다, 신부님. 저는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마체라고 하면 가마체인 겁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거실로 옮겨갔다. 얼건히 취한 서민과 섞여 어울리기도 했다. 그 후 손님들은 물러갔다. 남작과 남작 부인은 나지막한 말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다. 아델라이드 부인은 어느 때보다 더 숨을 헐떡이며 남편이 요구하는 걸 거절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녀가 거의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난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획 아내 곁을 떠나 잔네에게 다가갔다. 얘야, 나랑 한 바퀴 돌겠니? 그녀는 잔뜩 들떠서 대답했다. 그러세요, 아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자마자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마른 바람이 그들을 맞았다. 어느새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차가운 여름 바람이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별을 가렸다 다시 드러냈다 하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남작이 딸의 팔을 감싸내며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걸었다. 그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난감해하는 듯 했다. 마침내 그가 결심했다. 얘야, 내 엄마가 해야 할 어려운 역할을 내가 해야겠구나. 내 엄마가 거부하니 내가 대신하는 수밖에 없어. 너가 살아가는 일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에게, 특히 딸애에게는 조심스럽게 감추는 비밀이 있단다. 딸애들은 우리가 딸의 행복을 책임질 남자의 품에 안겨줄 때까지 정신이 순수하게, 한 점 오점이 없도록 순수하게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인생의 감미로운 비밀에 쌓여 씌어진 베일을 걷는 건 그 남자의 몫이란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이 어떤 의문도 품어본 적이 없다면 꿈 뒤에 감춰진 조금은 난폭한 현실 앞에서 종종 반항하곤 한단다. 영혼에 상처 입고 몸까지 상처 입고서 법이, 인간의 법과 자연의 법이 절대적 권리로 허용하는 일을 남편에게 거부하곤 하지. 더 이상은 말해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거라. 너는 온전히 네 남편의 소유라는 점 말이다.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알았을까? 무엇을 짐작했을까? 어떤 예감처럼 우울감이 고통스럽게 압박해와 그녀는 숨이 막히고 몸이 떨려왔다. 그들은 안으로 돌아왔다. 거실 문 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아델라이드 부인이 줄리앙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물, 대장간에 풀무질로 밀어낸 듯 요란하게 쏟아지는 눈물은 코와 입과 눈에서 동시에 뿜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청년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 채 소중한 딸을, 사랑하는 예쁜 딸을 그에게 부탁하려고 그의 품에 쓰러지고는 뚱뚱한 여인을 부축하고 있었다. 남작이 달려갔다. 오, 이러지 말아요. 제발. 마음 약해지지 말아요. 그러곤 아내를 부축하고 의자에 앉혔고 그러는 동안 남작 부인은 자신의 얼굴을 닦았다. 남작이 잔네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자, 얼른 내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서 자거라. 그녀 역시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서 얼른 부모에게 인사하고 도망치듯 방으로 갔다. 리종 이모는 이미 자기 방으로 물러가고 없었다. 남작 부부와 진리행만 남았다. 세 사람 모두 참으로 거북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남자는 예복 차림으로 서서 허공만 바라보았다. 아델라이드 부인은 목구멍이 아직 울음을 머금은 채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거북함이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자 남자는 신혼부부가 며칠 후 하게 될 여행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잔느는 자기 방에서 샘처럼 연신 눈물을 쏟는 로잘리의 시종을 받아 옷을 벗고 있었다. 로잘리는 손을 허둥대며 리본도 머리핀도 찾지 못하는 걸 보니 여주인보다 더 마음이 뒤숭숭한 것 같았다. 그러나 잔네가 하녀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만 같았다. 자신이 알던 모든 것, 자신이 사랑한 모든 것과 헤어져 다른 땅으로 떠나온 것만 같았다. 자신의 삶과 생각 속 모든 것이 전복된 것 같았다. 심지어 이런 이상한 생각마저 들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걸까? 문득 남편이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석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걸까? 어째서 발밑에 팬 구멍 속에 떨어지듯 결혼 속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졌을까? 밤 단장이 끝나자 그녀는 침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조금 차가운 시트 때문에 소름이 돋았고 2시간 전부터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춥고 고독하고 서글픈 느낌이 더 심해졌다. 로잘리는 여전히 흐느끼며 도망치듯 떠났다. 잔느는 기다렸다. 아버지가 모호한 말로 예고한 알 수 없는 무엇을, 사랑의 큰 비밀을 밝혀줄 수수께끼 같은 일을 심장이 오그라들듯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노크 소리가 3번 들렸다. 그녀는 겁에 질려 소스라치게 놀라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도둑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이불 아래로 머리를 감추었다. 마룻바닥을 조심스럽게 밟는 구두 소리가 났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침대를 건드렸다. 그녀는 기겁에서 펄쩍 뛰며 작게 비명을 질렀다. 머리를 내밀자 줄리앵이 미소 지으며 그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오,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응수했다. 나를 기다린 게 아니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멋지게 차려입고 잘생긴 남자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저렇게 단정한 남자 앞에 그렇게 누워있는 것이 끔찍이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일생의 내밀한 행복이 달린 그 엄숙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차마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는 이 싸움이 어떤 위험을 낳을지 꿈을 먹고 자란 순결한 영혼의 무한한 섬세함과 미묘한 수줍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능란한 애정 표현과 유연한 자제력이 필요할지 막연히 직감했다. 그래서 조심스레 그녀의 손에 입 맞추고 제단 앞에서 하듯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숨결만큼 가벼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사랑해 주겠소? 그녀는 벼랑간 마음이 놓여 레이스 장식을 구름처럼 두른 머리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미소 지었다. 벌써 사랑하는 걸요? 그가 아내의 가늘고 섬세한 손가락을 자비 입에 갖다 대고 그 육신의 재갈 때문에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사랑하는 걸 입증해 주겠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고 다시 당황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것이에요. 그는 촉촉한 키스를 그녀의 손목에 쏟아붓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얼굴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다시 얼굴을 숨기려 들었다. 갑자기 그가 침대 너머로 한 팔을 뻗어 시트를 덮은 채 아내를 껴안고 다른 팔은 베개 밑으로 넣어 그녀의 머리와 베개를 같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러면 나를 위해 당신 곁에 자리를 조금만 내주겠어요? 그녀는 겁이 났다. 본능적으로 겁을 먹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오, 제발 아직이요. 그는 실망하고 조금은 기분이 상한 듯 보였다. 여전히 애원하는 말투였지만 한결 거칠게 그가 말했다. 결국 할 일인데 왜 나중으로 미루려는 거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한 그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체념하고 고분고분해져서 다시 한번 반복했다. 저는 당신의 것이에요. 그러자 그가 재빨리 화장실로 사라졌다. 잔느는 옷이 구겨지는 소리, 주머니에서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 신발이 연이어 던져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었다. 불쑥 그가 팬티와 양말만 걸친 차림으로 방을 재빨리 가로지르더니 벽난로 위에 손목시계를 얹었다. 그러곤 달려서 돌아오더니 옆방에서 얼마간 더 움직였다. 그가 오는 게 느껴지자 잔느는 얼른 반대편으로 돌아눕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털투성이 다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와 자기 다리에 닿자 그녀는 바닥으로 뛰어내릴 듯이 펄쩍 몸을 일으켰다. 그러곤 두 손에 얼굴을 묶고 겁에 질리고 당황해서 소리칠 태세를 하고 필사적으로 침대 끝에 웅크렸다. 곧 그는 돌아앉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그녀의 목에 밤단장으로 펄럭이는 레이스에 수놓은 잠옷의 목깃에 탐욕스레 입맞춤을 퍼부었다.
그녀는 두 팔꿈치로 가린 젖가슴을 더듬는 강한 손길을 느끼고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뻣뻣이 굳은 채 옴삭달싹 하지 못했다. 난폭한 접촉에 당황해서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무엇보다 달아나서 집안 어딘가로 달려가 이 남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고만 싶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등으로 그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자 두려움이 가라앉고 문득 숨을 돌리기만 하면 그와 입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가 더는 참지 못하겠는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고 싶지 않은 거요? 그녀가 얼굴을 가린 손톱으로 중얼거렸다. 이미 당신의 아내가 아닌가요? 그는 기분 나쁜 듯이 대답했다. 천만에요. 이봐요. 나를 놀리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실린 불만스러운 의조에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고 돌연히 그를 향해 돌아누웠다. 그러자 그는 굶주린 사람처럼 썩난 듯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러곤 재빨리 키스를, 깨무는 키스, 광적인 키스를 그녀의 온 얼굴과 젖가슴에 퍼붓고 애무로 그녀의 혼을 빼놓았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린 채 더는 어찌할 바 모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 생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긴 채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몸을 찢었다. 그녀는 그가 난폭하게 그녀를 소유하는 동안 그의 품속에서 몸을 비틀며 신음했다. 그 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녀는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그녀의 입술에 고마움의 키스 세례를 퍼붓는 것 같았다. 그 후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녀는 무언가 대답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시도를 하자 그녀는 질겁에서 밀어냈다. 발부둥을 치다가 이미 다리에서 느꼈던 그 무성한 털을 가슴에서 마주치고는 오싹해서 몸을 뒤로 뺐다. 그녀를 자극해보려다 성공하지 못하고 지친 그는 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생각했다. 꿈꾸어온 도치와 너무나 달라 소중한 기대가 파괴되고 행복이 파열된 환멸 속에서 마음속 깊이 절망한 채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의 아내가 되어주겠냐고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것이었어. 그녀는 벽을 수놓은 융단을, 자기 침실을 감싸고 있는 옛 사랑의 전설을 오랫동안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줄리앵이 더는 말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자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눈길을 돌렸다가 잠들어 있는 그를 보았다. 그는 입을 반쯤 벌린 채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가 보인 난폭함보다 잠든 사실에 더 능욕당한 기분이었고 하찮은 여자 취급을 받은 것 같아 화가 치밀었다. 이런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지? 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 그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단 말인가? 차라리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얻어맞고 더 능욕당하고 추악한 애무에 상처 있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녀는 팔꿈치를 세워 얼굴을 꿰고 그를 향해 몸을 기울인 채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가벼운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숨소리는 이따금 코 고는 소리로 변했다. 날이 밝았다. 이번엔 바깥이 흐렸다가 얼마 후 환해지더니 분홍빛을 띄었고 이내 눈부시게 밝아왔다. 진리행이 눈을 뜨더니 하품을 하고 두 팔을 벌려 아내를 바라보았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 잘 잤어? 그녀는 그가 이제 말을 편하게 놓는 걸 듣고서 아연해서 대답했다. 그럼요. 당신은요? 그가 말했다. 나야 아주 잘 잤지. 그러더니 그녀를 향해 돌아보며 입맞추었고 조용히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절약 문제를 포함해서 삶의 계획들을 펼쳐 보였다. 절약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해 잔느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들었고 그를 바라보며 머리에 재빨리 스쳐가는 온갖 것들을 생각했다. 8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자, 이제 일어나야 해요. 침대에 눕도록 남아있으면 웃음거리가 될 거요. 라고 말하며 그가 먼저 내려갔다. 몸 단장을 끝낸 그는 로잘리를 부르는 걸 허락하지 않고 친절하게 아내의 몸 단장을 세세히 도와주었다. 방을 나가려는 순간 그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우리끼리는 이제 말을 편하게 놓을 수 있지만 당신 부모님 앞에서는 아직 그러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서 그러는 편이 자연스러울 거요. 그녀는 식사 시간에야 나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소처럼 하루가 흘러갔다. 집안에 남자 하나가 늘었을 뿐이었다.